임상옥은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 중 하나이자 무역상으로 동시대의 수많은 상인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미천한 장돌뱅이에서 종산품의 고위관직까지 올랐을 만큼 그의 삶에는 극적인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가 1821년 변무사의 수행원으로 청해 갔을 때 북경 상인들의 인삼불매 동맹을 교묘한 방법으로 깨뜨리고 오히려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버리면서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일이었죠. 오늘은 임상옥이 조선 제1의 거부로 거듭나게 된 계기이자 상인이 천대받던 조선시대에 남긴 가장 유명한 일화라고 할 수 있는 인삼불매 동맹 파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옥이 상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조선에서 청나라에 팔 수 있었던 물건 중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인삼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인삼은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물품인데 유통과 물류 운반 구조가 열악해 인삼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홍삼이나 인삼을 가져다가 중국에 팔면 인삼은 한 근의 평균은 한 근, 많이 받으면 금 한 근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인삼 교역권이 상인들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된 정부에서는 몇몇 상인들에게만 공식적인 교역권을 부여했습니다. 비싼 인삼 거래의 거래 내역을 공식적으로 남겨 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였죠. 임상옥 또한 인삼 교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상옥과 거래하는 북경의 상인들이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을 보고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인삼이 밀무역으로 거래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교역권을 가지고 수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매길 것이라는 걸 그들도 알아차려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인삼 교역권을 가진 상인들 중 임상옥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으며 거의 독점을 한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세금까지 매겨지면 가뜩이나 비싼 홍삼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한 북경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절대 인삼을 사지 않겠다며 담합에 가까운 불매동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은 다른 조선의 상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을 배당받은 임상옥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혼자서 개인 상단을 꾸려 청나라를 갔다 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여행금지 국가에 혼자 여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기에 당시 상인들은 무조건 사신사 일행의 뒤를 따라서 출국과 입국을 해야만 했죠. 때문에 북경 상인들은 임상옥이 사신 일행의 귀국시기 이전에 무조건 인삼을 팔아야만 한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그가 헐값으로 인삼을 팔 것이라 예상하고 수작을 부린 것이었지만 임상옥은 귀국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삼밭에 들어간 비용이나 그 인삼을 운반한 비용, 그리고 홍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조정에 바쳐야 할 세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적자를 보게 될 상황이었지만 임상옥은 결코 북경 상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져온 인삼과 홍삼을 쌓아놓고 장작을 준비해 불을 지핀 후 상품에 주저없이 불을 질러버린 것인데요. 임상옥이 미쳐서 인삼을 태워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북경 상인들은 그야말로 기겁하며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일단 불부터 끄자고 소리쳤죠. 그리고는 임상옥이 이전에 제시한 금액의 인삼을 사겠다고 말한 후 불타고 있는 인삼을 황급히 건져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이 그런 그들을 뿌리치면서 말하길 이 인삼은 조선에서도 최상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천삼인데 당신들은 이 인삼의 가치를 무시하고 담합을 맺어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후려치려고 했소. 나는 이 물건의 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는 단 한 근의 인삼도 거래할 수 없소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죠. 애가 탄 북경 상인들은 값을 얼마든지 쳐주겠다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임상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을 지펴가며 오히려 남은 인삼을 불 속에 던져 넣을 뿐이었습니다. 북경 상인들 입장에서도 만약 이대로 인삼을 한 근도 사지 못한다면 꾸준히 인삼을 찾아주던 손님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담합 같은 걸 했냐는 듯 갑자기 서로 인삼값을 올리며 경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임상옥의 배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불타버린 인삼들을 가리키며 당신들의 부당한 담합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으니 이미 불타버린 인삼들 또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북경 상인들은 원래 인삼값의 2배나 되는 돈을 낸 데다가 이미 타버린 인삼값까지 치르게 되면서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임상옥의 행동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그런 행동은 당시 청나라의 사정을 철저히 꿰뚫고 버린 일이었죠. 당시 중국에서도 인삼이 재배되고는 있었지만 도라지나 다름없는 보잘것없는 품질로 조선의 인삼과는 약효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기다 정조대부터는 인삼무역이 모두 공무역으로 전환되면서 한 번에 몇 년치가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조선의 인삼을 구할 방법이라고는 밀무역뿐이었죠. 하지만 밀무역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나간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공무역 시기를 기다려서 인삼을 사고 파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임상옥이 공무역으로 가져왔던 홍삼들 또한 몇 년치의 물량을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상옥이 이 인삼들을 끝까지 다 태워버렸다면
임상옥은 국가에서 정해준 공식 교역량을 마음대로 없애버린 죄로 나라에서 큰 벌을 받고 상인으로서도 쫄딱 망할 상황이었지만 북경 상인들 또한 몇 년치 인삼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인삼은 한번 재배하고 나면 다시 대량의 홍삼을 길러낼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홍삼값이 폭등하게 된다면 수많은 청나라 약재상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될 텐데,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들은 북경의 상기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임상옥은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서로의 운명을 건 담력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잘하면 어느 정도 인삼 가격을 올릴 수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북경 상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매우 싼 값에 인삼을 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임상옥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죽음을 각오하고 당시로서는 다이아몬드나 진주만큼 귀한 인삼을 불에 태우는 미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북경 상인들 또한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거 조선은 엄격한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16세기 조선에는 두 명의 뛰어난 유학자가 태어나는데요.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죠. 이들은 훗날 우리가 사용하는 1000원권과 5000원권에 그들의 초상화가 실릴 만큼 대학자였습니다. 잠깐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1501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황은 12살 때부터 논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0살 때는 주역을 읽었으며 한번 책을 보기 시작하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다고 하죠. 그는 공부하고 학문 연구는 좋아했지만 벼슬에 나가는 데에는 별 뜻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머니의 권유로 34살의 늦은 나이에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관직을 내려놓고 후배 양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죠. 이황보다 35살 어린 이이는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신사임당으로 이이를 직접 가르쳤다고 하죠. 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신사임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이이는 자연스럽게 글과 학문을 익히게 되었고 13세부터 29세까지 과거시험에서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해 구도장원공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훗날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중 한 명이 되기도 했죠.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이 이황과 이이는 둘이 만나 학문을 묻고 토론하며 시를 짓기도 했는데요. 이황은 이때 이이를 보고 어린 젊은 선비의 재능과 학문이 예사롭지 않다며 두려운 후배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태어나 서로 만나기까지 한 대유학자 둘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더 뛰어난지 자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비교해 놓은 것 중 재미있는 민담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황과 이이의 밤일에 대한 이야기이죠. 어느 날 이이의 제자들과 이황의 제자들이 만나 서로 자신들의 스승이 더 당대 최고의 도덕군자라며 티격태격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사람이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했죠. 그는 두 스승님은 당대 최고의 성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린 이 두 분의 낮 생활만 보았지 밤 생활은 보지 못했으니 두 분의 밤 생활을 보고 나서 어느 분이 더 훌륭한 분인지 가려보는 게 어떠한가? 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황과 이이의 제자들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위대한 유학자이신 분들은 부인과 어떤 방식으로 정을 통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제자들은 다같이 두 스승님의 밤일 현장을 보러 몰래 찾아갔죠. 먼저 이이의 집으로 찾아간 제자들은 몰래 문에 구멍을 뚫어 지켜보았는데 역시 대학자인 만큼 아주 점잖은 체위와 적당한 빠르기로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깔끔하게 일을 치른 뒤 곧바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역시 스승님은 언제 어디서든 품위를 잃지 않으시는구나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자 이황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께서도 점잖음에서 처지실 리가 있겠냐며 호언장담한 뒤 며칠 후 이황의 부부관계를 훔쳐보기 위한 계획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 이황의 집에 숨어든 제자들은 이황의 밤일을 훔쳐보게 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이황은 보기 드문 체위와 굉장히 격렬하게 몇 번이고 일을 치렀다고 하죠. 심지어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난잡하고 과감하기까지 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이이의 제자들의 입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던 반면 이황의 제자들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누가 더 성현인가에 대한 승부는 이이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이황의 제자들은 졌다는 부끄러움에 다음날 곧바로 이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말을 고한 뒤 이황에게 대유학자로서 어찌 그렇게 짐승처럼 일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졌죠. 그러니 이황은 껄껄껄 웃으며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릇 남녀의 교합이란 음과 양의 조합이고 천지간의 화합과 같아서 비구름이 끼고 천둥이 몰아치듯 해야 하는데 어찌 조용할 수 있겠느냐. 율곡이 점잖게 교합하는 것이야말로 음양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모든 만물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큰 비가 내리려면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쳐야 되는 법이며 그것이 자연적인 섭리이니라. 그래서 부부 관계를 운우지정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황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덕군자라 해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낙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낙 중에 최고의 낙이 운우지락인데 부부관계에서 운우지락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큰 복이며 선물이니 자네들도 많이 느끼고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운우지정과 운우지락에 대해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를 더했는데 율곡이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치르니 후사가 늦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왕의 이런 우려는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이에게는 정실 부인이던 노씨와 딸 한 명밖에 없었는데 딸마저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이가 죽은 후 서자이던 이경님이 대를 잇게 된 것이죠. 당시 조선 사대부 집안에서는 적자가 없을 경우 서자가 있어도 양자를 따로 들여 가문을 계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이의 집안은 특이한 경우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이는 친척에게서 양자를 들이지 않았고 서자인 이경님이 제사를 잇도록 했는데 당시 서얼은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양반의 신분을 잃게 되는 임이었고 이 사후 그의 직계 후손들은 명문가와 혼인을 할 수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명문가문에서 탈락되고 말았죠. 이에 반해 이왕의 종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이왕의 종손들은 자손 규모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한편 이왕의 부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왕의 부인에게 남편에 대해 물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낮퇴계랑 밤퇴계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야사일 뿐이라 사실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낮퇴계 밤퇴계라는 말은 과거에 요즘에 쓰는 말인 낮저밤이와 비슷한 말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죠.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도 오늘 밤 운우지정을 맺고 운우지락을 느끼시길 바랄게요. 이왕과 이이에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분을 뛰어넘은 남녀 간의 사랑은 늘 있어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말이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세종 때 경상도 청송에 가희라는 양반가의 딸이 있었는데 인근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그녀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서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집안을 꾸려나가는 일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희의 집에는 부금이라는 사노비가 있었는데 그는 비록 신분이 노비이기는 했지만 워낙에 성실한 성격에다 똑똑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가희는 평소 모든 일을 부금에게 의지했다고 하죠. 부금 또한 일을 할 때나 가희가 나들이를 할 때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며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고생을 해왔던 탓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죠. 하지만 태종 5년인 1405년 9월 22일 천민이 양반가의 딸에게 장가드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결혼은 엄연한 위법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혼인을 한다면 강상의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영모죄 다음으로 큰 중범죄 취급을 받았는데요. 때문에 부금은 가희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했음에도 그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죠. 우리는 국법에 따르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이니 제발 천한 신분인 자신을 잊고 좋은 혼처를 찾아보라며 설득했지만 가희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부금과 결혼하고 말 거라 선언했죠. 그녀의 결심을 들은 부금은 속으로 몹시 기뻤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가희를 설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인하면 두 사람 다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저야 죽어도 그만이지만 아가씨같이 귀하신 분이 저처럼 천한 노비 때문에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끝내 마음을 꺾지 않았고 결국 가희와 부금은 몰래 혼례를 올린 채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의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수상하게 여기며 수군거렸지만 평소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었던 탓에 그들을 관하에 고발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가희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신분제에 유독 민감하던 어느 양반이 청송 현감에게 두 사람을 고변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그 고을의 현감 또한 그들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못 본 척하고 그저 그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관아의 정식으로 고발이 들어온 이상 현감도 더 이상 가희와 부금을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현감은 경상관찰사에게 장계를 올려 그 사실을 보고했고 관찰사는 크게 화를 내며 두 사람을 잡아들였죠. 즉시 재판을 한 관찰사는 양녀의 딸인 가희가 천민과 혼인한 것은 강상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것은 이 나라 양반의 명예를 더럽힌 큰 죄라 판결하고는 가희를 즉시 부금과 이혼시킨 후 외관에서 가장 못생기고 볼품없는 인물인 손다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노비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주인의 사유재산 취급을 받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늘 있었으니 양반가의 딸과 천민 사이에 로맨스가 생기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었다고 하죠. 성종 3년인 1471년 11월에는 양반가의 딸 선비가 산호비인 지중과 결혼했다가 교수형을 당한 기록이 있고 현종 12년인 1653년 5월에는 양반가의 딸 옥장이
산호비 김돌과 정을 통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기록이 있습니다. 강상이절한 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 대역죄 다음으로 큰 범죄였는데, 황당한 사실은 양반 남자들은 마음대로 천민 여인을 취하면서 양반가의 여성들은 천민과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는 이것을 어기면 강상의 죄를 적용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경상도 관찰사가 가희를 외인과 강제 혼인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허락을 받고 외관에 집단 거주하면서 생필품을 만들어 팔고 있던 조선의 외인들은 노비보다 더 천하게 취급되던 시절이었는데, 관찰사는 그 외인 중에서도 가장 못생기고 비루한 손따라는 인물을 일부러 골라 짝지어준 것이었으니 너무나도 졸렬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외인 손다에게 강제로 시집간 가희는 그 후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손따가 날이면 날마다 가희를 때리는 것은 물론 온갖 폭언까지 해가며 그녀를 학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손다의 행동을 참다 못한 가희는 청송에 살고 있는 부금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손다가 자신에게 했던 짓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발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안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강제로 외인에게 시집 보내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부금은 그런 가희의 편지를 받게 되자 아예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부금은 그 즉시 이웃에 사는 이내근내를 찾아가 그 모든 사실을 알린 후 도움을 요청했고, 오랫동안 가희와 부금을 알고 지내온 이내근내도 울분을 참지 못하며 그를 도울 것을 약속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곧장 외관으로 잠입해서 손다를 때려 죽여버리고는 가희를 다시 청송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관은 조정에서 허락한 외인들의 유일한 집단 거주지였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살인이 일어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게다가 가뜩이나 외구의 노략질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까지 터진 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극받은 외구들이 더 날뛰게 될 것을 걱정한 정부에서는 형조판서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손다를 죽인 것이 부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희와 부금 그리고 이내근내는 즉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 일은 세종에게 직접 결재까지 받아 판결을 내렸다고 하죠. 그렇게 부금은 참수형을, 가희와 이내근내는 교수형을 선고받고 경상감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음에도 가희와 부금 두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죠. 가희는 관찰사에게 부금이 참수를 당하고 나면 자신이 그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묻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국법을 크게 어기지 않는 한 사형수의 마지막 청은 들어주는 것이 관례였기에 관찰사 또한 그녀의 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옥에서 풀려난 가희는 마지막으로 부금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내가 죽게 되었다며 자책하는 부금에게 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직 서방님의 아내이며 비록 내일 우리가 헤어지지만 어떻게든 서방님의 아내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부금은 차명을 당했고, 가희는 그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을 다해 인근 야산에 묻어주었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가희는 옥사장에게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던 옥비녀를 뽑아주며 자신이 죽고 나면 꼭 부금과 같이 묻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옥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청을 수락했죠. 가희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은 여러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 고을의 장날로 정해졌습니다.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관찰사가 가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남기라고 하자 가희는 자신의 형을 집행한 다음 부금과 합장을 해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했고, 관찰사는 좌우 판관들과 상의를 하더니 이를 허락했죠. 그렇게 가희는 죽음을 맞은 후에야 사랑하는 부금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